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인생에서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보고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강풍이 불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일이 제 인생에서도 생길이라는 것까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겪은 덕택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연들을 들을 때도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태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상종 못할 쓰레기도 많고 별의별 사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약사 일을 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 모남 동료 외동딸로 성장했어요. 결혼 이후 저희 부모님은 동네의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꽤 큰 규모의 도매 약국을 인수한 뒤에 함께 운영하셨는데요. 두 분 모두 사업 수완도 좋으셔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약국이 입주한 건물까지 매수하시게 됐죠. 그 덕택에 저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자랐고 하나뿐인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제 앞길에 그저 장밋빛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취업해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던 저는 막 30살이 되던 해에 한 남자를 알게 됐죠. 사실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좋지 않은 문제로 헤어졌던 탓에 한동안 연애 따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가 참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계속 절 꼬드기더라고요. 그 말에 혹하여 소개팅을 받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한평생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인철이라고 합니다. 장세희 씨 맞으시죠? 정말 반가워요.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우연히 세희 씨 사진을 엿보고 너무 미인이라서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졸랐거든요. 솔직히 남자의 첫인상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긴커녕 오히려 호감형에 가까웠달까요. 보통 사기꾼들이 그럴싸한 외모와 언변을 기본적으로 갖춘 것처럼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서로의 매력에 이끌린 우리 두 사람은 1년 남짓 불에 댈 듯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한 인생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이후 연애 때의 모습을 유지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드물다던데 그게 제게도 해당할 거라는 걸 당연히 당시엔 알지 못했었죠.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외도까지 저질렀고요. 저는 스스로 독한 여자가 되자고 다짐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자 이런 식의 약한 마음을 품었다간 제 인생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깨끗이 정리하는 쪽을 택한 거였어요. 그렇게 제 나이 34, 요즘같이 미혼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이른 나이에 벌써 전 이혼녀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이혼을 후회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모든 게 끝난 이후 전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한 번 잘못 밟았다는 셈 치기로 했어요.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더욱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2년 뒤 새 삶을 시작하려는 제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서막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동료들이 은근슬쩍 저를 피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죠. 처음엔 그저 매 착각인가 싶었지만 직장 내 수군거림과 따돌림은 하루아침에 심각한 수준으로 번져갔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혹시 저주 인형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옛날 사극에서 보면 후궁들이 중전이나 자신의 라이벌을 저주하기 위해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을 들곤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화살을 쏘기도 하잖아요. 빨간 글씨로 제 이름까지 새겨진 그 저주 인형이 집으로 떡하니 배달된 것을 보자 정말이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모골까지 송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작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얼마 못 가 저는 깨닫게 됐죠. 그 뒤부턴 매일같이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저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소문을 벽보로 만들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덕지덕지 붙여놓질 않나, 주민들의 우편함에 제 신상과 이용 경력까지 폭로하는 불법 전단지를 빼곡하게 꽂아놓질 않나,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더군요. 이 정도면 단순한 악행인 수준이 아니라 범죄나 다름없었어요. 전 대체 누가 저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전남편이라는 작자였어요.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내 인생의 원수이자 악연이요. 이혼 이후에도 대체 내게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이런 짓을 하나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 인간이라면 결코 제가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속사정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선 그 끔찍했던 인간과의 결혼 생활을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입이 더러워지기 싫으니 웬만해선 그 인간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애초에 시작을 그런 인간과 했으니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고 밖엔 표현할 길이 없어 씁쓸하네요. 3살 연상의 전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어떨 땐 술이랑 왼수를 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남의 잔에 남아있는 술까지도 제 입안으로 몽땅 털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죠. 전 남편 직업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영업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전 연애 때만 해도 전 남편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오늘도 또 술이야? 어제도 많이 마셨잖아.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부었다간 자기 정말 간 망가질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글쎄, 내 간이 거의 신생아 정도로 깨끗하다고 나왔다니까. 난 유전적으로 튼튼하게 타고났어.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게 이 술을 들이부는데도 간암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걸 보면 어차피 다 유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고.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건지 저는 약사인 부모님께 다른 건 몰라도 건강에 대해선 결코 과신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전 남편은 본인 건강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정말 1등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쯤은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었죠.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전 남편에게 술만 마시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 후 고작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전 남편과 가깝게 지내며 종종 술도 함께 마시던 회사 동료에게서 오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강남의 한 지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커플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이 인간이 다짜고짜 커플 중 남자에게 쌍욕을 퍼붓더니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자의 여자친구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를 진행하려는데 그 와중에 경찰한테까지 뻑뻑 대들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너무 놀란 저는
동료가 말해준 주소로 급히 달려갔죠. 그런데 세상에나 그 인간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만취해 술집 바닥에 골아떨어져선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한 경찰은 어떻게든 남편을 일으켜 세워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끙끙대고 있었고요. 술을 마시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이 웃기지도 않는 장면을 촬영하고 낄낄거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경찰에게 제가 이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설명한 뒤에 간신히 함께 남편을 부축해선 경찰서까지 동행했어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상배 남자의 상태가 예상보다도 더욱 심각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최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어찌나 손발이 싹싹 닳도록 빌었는지 몰라요. 상대 쪽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시비도 전 남편이 먼저 걸었던 것이더라고요. 커플 중에 여자의 외모가 좀 예쁜 편이었는데 그걸 두고 동료와 함께 쉬시덕거리다가 기어이 여자의 남자친구한테 빈정거리며 비하하는 말까지 던졌던 거예요. 천생에 무슨 말 하나도 보였냐? 아니면 돈이라도 차고 넘치게 많은 거야? 참 복도 많지. 얼굴은 꼭 백년 묵힌 메주덩어리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보면 신은 참 불공평할 때가 있다니까.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상대 커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라며 선처를 구하는 저를 불쌍하게 여긴 것인지 고소 대신 합의에 응해줬죠. 전 남편의 만행 덕분에 결혼식 날 축의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전부 탈탈 날리게 됐지만요. 이 사건 이후로 전 술이라면 아주 치를 떨게 됐어요.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이 사건이 슬슬 잊혀져 갈 때쯤 다시 술에 만땅 취해 개가 돼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문제의 그날도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야, 장세희. 하늘 같은 남편이 힘들게 돈 벌고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코빼기도 비치질 않냐? 하, 오늘도 또 술 마셨어? 술 냄새. 대체 얼마나 들이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걸치고 올 수 있는 거지. 넌 마누라가 돼갖고 맨날 하나하나 남편한테 지적질이 나고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글러먹었어. 술에 취한 벌건 얼굴로 혀는 잔뜩 꼬부라져선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남자가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뭐가 어째? 버르장머리? 사회생활 오빠 혼자서만 해? 나도 매번 잔업에 야근이다 뭐다 힘들어. 그딴 말 짓거리려면 최소 자기 마누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돼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보자 보자 하니까 매번 사람 거슬리게 하네. 야, 내가 연애 때는 네가 아무리 잘난 맛에 살아도 그러려니 하고 귀엽게 봐줬지만 지금은 아니야. 넌 어차피 다 잡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지금도 내 눈에 네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겠냐? 다 잡은 물고기? 말은 참 잘하시네. 나는 뭐 다를 줄 알아? 결혼 전엔 그 잘나빠진 주둥이에서 헛소리가 튀어나와도 그러려니 했어. 남들처럼 그땐 나도 콩깍지가 10겹은 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허구한 날 술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빈정거리는 못된 말만 퍼붓는 당신 꼬락선을 보면 당신이라는 인간 당장 데려가서 환불 처리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뺨이 얼얼해지며 동시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온 얼굴을 덮치더라고요. 제 말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전 남편이 제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나녔던 거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코뿔소처럼 성난김을 내뿜으며 씩씩거리던 그 사람은 곧 제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로 거실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압도적으로 힘이 센 데다
술까지 취한 인간의 힘을 여자의 몸으로 감당해내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 좋아. 그럼 환불 처리하러 가기 전에 그 물건 주모 음악 좀 먼저 보지 그래. 이래봬도 수만 하는 좋아서 너처럼 재수없는 것들 버르장머리 고쳐주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할 자신 있거든. 이날 밤의 기억은 지금에 와서 떠올려봐도 그저 악몽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남 남자의 과격한 폭력 앞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없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똑똑히 경험해 봤으니까요. 전 남편은 제 입에서 기어이 잘못했다는 용서의 말이 나올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이날의 일로 인해 저는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전치 3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완전히 깬 남편은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처참한 제 몰골을 보곤 그제야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죠. 2번 다시 술을 먹지 않을 거고 죽도록 잘못했다며 싹싹 빌어봐야 제 마음은 전혀 동하지가 않았어요. 그럴수록 한때나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고작 이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통하고 한탄스러웠을 뿐이었죠.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처음 그런 일을 당한 이후 단칼에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자는 그 결심이 결국 스스로를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속에 빠뜨리는 셈이죠. 부모님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이 애지중지 자랐던 저에게 전 남편의 폭력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렇게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와 지난번 폭행 시비로 거액의 합의를 본 사실까지 최대한의 증거를 끌어모았고요. 상습적 주폭으로 인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나마 둘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글쎄 이 인간이 몰래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던 거예요. 상대는 전 남편이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 남편의 폭력 행위를 한 번만 용서해줬더라면 저만 바보가 된 채 살아갈 뻔했어요. 하지만 그 덕택에 모든 정황이 남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저는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가정법원 앞에서 전 남편이 악에 받쳐 제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을 저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어요. 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감히 날 우스운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아? 두고 봐. 난 절대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으니까.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곤 해도 이런 악담을 듣다 보니 절로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곤 해도 갑작스럽게 제 삶 속에서 불길하고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 저는 당연히 제일 먼저 전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이혼 이후 처음으로 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헌데 뜻밖에도 전 남편은 그곳에 없더라고요. 현재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그저 이사를 갔을 거라고만 추측했어요. 하지만 한때나마 시댁 식구였던 족속들에겐 도저히 연락을 취할 마음이 들지 않아 저는 전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었던 재승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재승 씨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인철이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때리고 도망쳐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거든요. 아직 재판 중이긴 한데 그리 희망적이진 않아요. 걔가 술 먹고 사람 때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인철이도 참 술이 웬 수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사고를 쳐드니.
재승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그 인간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건 제게 그런 짓을 한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원흉은 대체 누구라는 건지 제 머릿속은 무척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차분히 머리를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다가 두 번째로 의심 가는 인물을 딱 떠올리게 됐어요. 바로 전 남편과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전 시모와 신우였죠. 저는 결혼 전에도 시모와 신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주폭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 맞지만 그 김에 시모와 신우와도 영영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후련했을 정도로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우리 집안과는 다르게 전 남편은 좀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강경화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그때부턴 온 가족이 모아둔 돈으로만 사느라 결국 가정 형편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시모의 경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느라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은 그때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됐어요. 자신의 이런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은근히 토로하곤 했죠. 더구나 신우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할 생각 없이 빈둥거리기만 했고요. 그러다 30이 넘어 어떤 남자의 아이를 불쑥 갖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을 보고 어떻게든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지려 하는 참 든든한 남자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정신 나간 생각까지 했답니다. 참 콩깍지라는 게 이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건가 봐요.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도 바로 이 점이었어요. 우리야 세인이가 좋다고 하는 남자라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너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집안의 가장 노릇이니 효자니 다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 결국 제 아내와 자식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애초에 그럴 맘 없이 그저 제 부모와 형제가 제일 소중한 거라면 그런 놈은 언젠가 배우자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때 아빠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 깨닫기엔 제가 너무 어렸었나 봐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전 그저 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곧 가족이 될 시댁 식구들하고도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고 쉽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순전한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무렵에도 시모는 아들에게 보태줄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본인 또래에 비해 평균적으로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 역시 버는 족족 시모와 신우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인데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었죠. 부모님이 두 분 다 약사에 큰 약국 건물까지 갖고 있으시다며? 그렇다면 걱정할 것 하나 없겠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전처럼 남자가 무조건 집해오라는 법도 없고 그래도 우리 인철이 정도면 장래가 보장되는 앤데 집은 너희 쪽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비싼 집값 탓에 신혼살림을 어디에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부모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신다고 했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 부모님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말을 전하기는커녕 마치 내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의 인성을 접하자 저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더구나 전 남편의 직업이 소위 말하는 의사나 판검사처럼 전문직도 아닌데 저리 유세를 떠는 걸 보니 만약 전문직 아들이라도 뒀다면 정말 굉장치도 않겠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요즘 세상에 집은 꼭 남자가 해오고 혼수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죠.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둘 중 누가 됐든 지금처럼 집값이 엄청난 세상에서 집을 해온다는 건 보통 일도 아닌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제 말에 시모는 쭉 째진 두 눈을 더 옴팡지게 치켜뜨더군요. 예, 너 지금 그깟 집 하나 해온다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니? 우리 집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너네 부모님처럼 건물 하나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다. 이제 보니 너 아주 무서운 애로구나. 결혼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대놓고 시애미 무시하겠어. 내가 이래서 여자를 고를 땐 그저 고분고분하고 얌전하니 제 남편 말 잘 듣게 생겨먹은 애 골라야 한다고 말했더니만. 심술궂은 시모의 말에 전 또다시 울컥했지만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봐야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문제없이 결혼식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훗날 전 어째서 이때 바보처럼 계속 참고만 있었는지 깊이 후회했답니다. 결혼 이후에도 사사건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절 볼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더니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시모의 주특기가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예, 너 꼭 그렇게 인철이랑 이혼을 해야겠니? 살다 보면 남편이 욱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더구나 그날 우리 인철이가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외 심신미약이라든가? 그래, 인철이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거지. 어쩜 뻔뻔스러움은 이 집안의 내력인 건지 아들이나 그 엄마나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심신미약이란 단어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하도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님? 인철 씨 저랑 갈라서고 나면 다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아드님과 오순도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가끔씩 그이가 술 먹고 개차반 돼서 집에 들어와도 수 틀리면 주먹질에 욕도 하고 어머님께 달려들어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니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심신미약 상태라 그런 거니까요. 어차피 곧 남남이 될 사이인데 더 이상 이런 무기념 시가에게 이전처럼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각은 정말이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군요. 이전까지만 해도 시모와 신우는 제가 그저 말로만 이혼에 대해 떠들어댄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정말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한 뒤 소송을 위해 승소에 유리한 증거를 이악 물고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신우까지 대동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집에 찾아오더니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얘 새아가, 새이야. 네가 이렇게 우리 인철이랑 헤어져 버리면 그때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렇다고 해서 인철이를 매정하게 내쫓을 생각은 아니지?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이랑 저는 완전한 남남인데요. 그리고 이 집은 애초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잘 살라는 의미로 저한테 선물해 주신 집이라고요. 더구나 제 잘못도 아닌 어머님 아들 잘못으로 이혼하려는 건데 그 인간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듣자 하니까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요? 설사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좀 잘못했다고 쳐도 부부라는 건 경제 공동체기도 한 거잖아요. 아무리 언니가 부모님께 선물로 받은 집이라곤 해도 법정 남편인 오빠에게 재산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건데. 아,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아가씨, 나름대로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은 꽤 있는가 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부모님이 혼인신고하기 전부터 엄연히 제 명의로 해주신 내 재산이에요. 물론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아이까지 생긴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봤자 고작 1년 조금 넘게 지속한 결혼인데 그 인간한테 떡고물 하나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뭐 있는 줄 아세요? 더구나 자꾸 잊으시나 본데 이혼의 귀책 사유는 명백히 그 인간한테 있어요. 쓸데없이 남의 거 자꾸 탐내려고 하지 말고 그 인간한테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 놓으라고 전해주시죠. 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따지자 갑자기 태세 전환이라도 할 기세인지 시모는 제 앞에 납작 엎드린 채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우리 인철이 대신 사과하마. 다 내 아들 버르장머리 없게 키운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 모짓말만 하지 말고 우리들 좀 가엾게 여겨주면 안 되겠어? 솔직히 넌 가진 게 많잖니. 사돈댁도 건물주에 굳이 이 집 아니더라도 부모님 사는 집도 있고.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 지금 사는 전셋집도 곧 계약 기간 끝나가는데 인철이까지 이혼해서 들어오면 정말로 답이 없다고. 그래요, 언니. 지금 많이 흥분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때나마 언니가 우리 오빠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니까 그때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모질게만 굴지 말고 이혼하고 나면 이 집 그냥 엄마한테 주면 안 돼요? 언니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앞으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치만 이렇게 뒷마당에 언니만 조금 양보하면 모두가 다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망언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명색의 엄마와 여동생이라는 이들은 소위 말하는 기생충과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전까지 전시모는 아들 덕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아들이 이혼까지 당해 아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까마득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이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가장 노릇을 했던 전 남편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더라고요. 참, 답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궁색하게 남의 피나 빨아먹으면서 살 생각들 하지 마시고 나가서 일자리라도 구해보던가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오빠가 애틋하고 가여우면 본인 남편한테 가서 직접 도와달라고 하세요. 두 분 다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저한테 애원하지 마시고 앞으론 그 잘난 아드님과 오빠한테 가서 사정하시라고요. 하긴 그 인간 그나마 저한테 위자료까지 주고 나면 얼마나 돈이 남아있을진 잘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막혔던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게 한 방 퍼부어주곤 전 당장 기생충들을 내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죠. 그렇게 이들의 만행이 여기에서 그쳤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끝날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나중에 가서 굳이 이 사람들을 왜 의심했겠어요. 전 시모와 신우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인척들과 전 남편의 지인들에게 완전히 왜곡된 거짓 정보를 흘리고 다녔더군요. 정말 황당하게도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된 거라고요. 전 신우가 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웃으면서 팔짱을 낀 것처럼 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해서 퍼뜨리고 다니기까지 했어요. 참 우습지 않나요? 본인 아들과 오빠가 한 짓거리를 오히려 제가 한 짓이라고 덮어씌우는 기막힌 행동이요. 하지만 전 이럴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법의 냉혹함과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이미 골치 아픈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한 판에 그깟 전시모와 신우쯤은 제 상대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국 이들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벌금형까지 선고받고는 또다시 눈물 콧물을 쏙 빼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인지 이제와 생각해봐도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전 남편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들이 제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한 차례의 전적도 있었으니까요.
결혼 한번 잘못해서 얽힌 이놈의 악연. 참으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전 시모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따지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 남편이 교도소까지 간 이후 아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이젠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전 시모가 퇴근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 시모는 몇 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죠. 즉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소문이 번져나가고 저주 인형이 배달될 즈음엔 이미 전 시모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신우의 짓인가 싶어 바로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신우는 1년 전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신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무엇보다 전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저로서도 꽤 충격이었어요. 그 인간이 결국은 술 때문에 언젠가 사고 한번 크게 치겠다 싶었지만 감방까지 가서 썩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교도소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 집 앞에 찾아와 여러 번 행패를 부렸던 전적도 있었기에 당연히 범인은 전 남편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새롭게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의 그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저와 인연이 됐죠.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이 남자와 제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물론 애초에 전 남편의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인간이 제게 한 짓이 계기가 되어 저는 운명처럼 마주한 새로운 남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게 됐어요. 발단은 전 남편의 스토킹이었죠. 이젠 이혼을 한 지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당시에 받았던 상처 역시 거의 아물었던지라 전 하루하루 새로이 태어난 기분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화근이었죠. 제가 전 남편 특유의 그 집요하고도 폭력적인 성격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탓인가 봐요. 처음에는 누군가 제 뒤를 밟는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출퇴근길에 차가 막히는 게 싫어서 전 되도록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 누군가가 제 뒤를 밟는 것 같다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많을 땐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밤늦은 시각 제가 야근을 하고 늦은 귀가를 하거나 인적이 뜸할 때 그 의문의 그림자는 제 뒤를 집요하게 쫓았죠. 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든 건가 싶어 덜덜 떨리는 몸으로 재빨리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재빨리 저를 앞질러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야,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야, 당신 남편. 그동안 잘 지냈어? 어둑한 가로등 아래에서 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전 너무나 놀랐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신혼집 때문에 전 시모와 계속 갈등을 빚었던 일 때문에 전 이혼을 하자마자 신혼집을 내놓은 뒤 곧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 인간이 뜬금없이 2년 만에 제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나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그동안 늘 궁금했는데. 너 여전히 잘 사나 보네. 야, 여기 집값도 꽤 하는 동네잖아. 참 능력이 있다니까. 너 작년에 승진도 했더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왜 나타나? 그리고 내 뒷조사까지 했어? 우리 이혼한 지 벌써 2년이야. 각자 길로 갈라선 세월이 얼만데 뭘 바라고 또 이렇게 질척거려? 네가 왜 내 남편인데? 그래.
넌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었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든 말든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애였어. 네가 이렇게 잘 사는 동안 나랑 엄마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고소당한 우리 엄마랑 유정이는 여기저기 소문 다 퍼져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어. 나도 결국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우리 모두 2년 내내 손가락만 빨고 살았다고. 다 큰 성인들이 손가락만 빨고 살았다는 게 자랑이야? 그리고 애초에 잘못은 너나 엄마랑 네 여동생이 한 거잖아. 네 여동생이 내가 바람핀 것처럼 합성해서 사진 퍼뜨리는 바람에 나야말로 그거 해명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을 알고 난 뒤 저는 이 세상에 양심이라는 걸 아예 갖지 못한 채 태어난 그런 부류들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미쳤다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너한테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반성 많이 했다. 그리고 넌 어떨지 모르지만 난 아직도 널 사랑해. 헤어지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네 생각을 안 했던 적이 없어. 그러니 세희야, 제발 나한테 기회 주면 안 될까? 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을 꾹 참은 채 이 바퀴벌레보다도 더 끔찍한 인간의 얼굴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죠. 헛소리하지 마. 뭐? 날 사랑해? 난 지금도 네 생각만 하면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그날 밤 네가 나한테 한 행동, 코뼈가 부러졌을 때의 그 고통, 떠올리기만 하면 트라우마가 돼서 이혼하고서도 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라고.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인다 한들 불완전해서 결국 또다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 너랑 다시 시작하느니 난 차라리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라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는지 몇몇 주민들이 속닥거리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전 남편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행히 몸을 획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인간은 아주 본격적으로 노골적인 스토킹을 시작했어요. 집 앞에 주문한 적도 없는 커다란 꽃바구니와 선물을 놓고 가질 않나 대놓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이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난 직후 부모님의 집에 머물며 출퇴근을 했고 한 번 더 나타나서 날 괴롭힌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짐을 챙기러 딱 한 번 아파트에 갔던 날 그 인간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 튀어나온 건지 불쑥 나타나선 제 팔을 움켜쥔 채 절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죠. 진짜 미쳤어? 이거 놓으라고. 어디 끌고 가려는 거야? 거세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러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 이제야 이 인간이 결코 빈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는 걸, 제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웬 남자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우리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본 전 남편의 미간 역시 험악하게 굳어졌죠. 넌 또 뭐야? 썩 안 꺼져?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했다간 본전도 못 찾는 수가 있어.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물리력 행사에서 끌고 가려는 행위, 그거 엄연히 납치이고 범죄라는 거 알고 있죠? 그쪽이야말로 썩 안 꺼지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 이 여자랑 살았던 전 남편이야.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 험한 꼴 보기 전에 가던 길이나 가쇼. 그때 남자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내 팔을 붙들고 있는 전 남편의 손을 힘껏 움켜쥐었어요. 내가 이 여자 남자친구니까 그렇다. 뭐? 전 남편? 어디 전 남편 주제에 감히 내 여자친구한테 손을 대? 혼밥 한번 먹어줘야 정신 차릴래? 야, 친구 중에 검사 있어서 내 입김 한 번이면 손 쓸 수 있는데 어때? 스토킹과 협박에 납치까지 이 정도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남자의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전 남편은 저와 상대방의 얼굴을 번갈아 정신없이 쳐다보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곧 꽁무니를 내빼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 빠진 인간인지라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였죠. 그러면서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백마탄 왕자, 아니 이 의문의 남자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저 인간한테 이대로 끌려갔다면 어떤 꼴을 당했을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아니에요. 뭐 저런 놈들 제가 잘 알아요. 애꿎은 약한 여자만 괴롭히는 부류. 보호해주는 강한 상대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되면 그 뒤론 웬만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들은 혼자라고 생각되는 여성을 주로 타켓으로 정하거든요. 제가 전 남편한테 스토킹 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뻔한 얘기잖아요.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매번 찾아와서 스토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뭐 결국 납치 시도까지 한다는 스토리. 제가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아주 자주 접하거든요. 하하. 남자의 말에 굳어있던 제 얼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럽게 풀어졌죠. 그렇게 서로 통성명을 한 우리는 그 이후 일을 마치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도 한 잔 마시면서 서서히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옆동에 마침 지인이 살고 있어서 놀러 왔는데 잠깐 담배를 피우러 아래로 내려왔다가 저와 그 인간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특별한 인연이라고 여기면서 신기해했죠. 새로운 연인이 된 그 사람은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스포츠 의류를 비롯한 골프용품을 주로 취급하며 최근에는 해외 수출까지 따내서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대대로 사업을 했던지라 부모님은 강남의 노른자 땅에 빌딩도 서너 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처음엔 이 사람의 화려한 조건 때문에 이혼녀라는 딱지까지 붙은 내가 과연 이런 사람과 사귈 자격이 있나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과는 달리 술도 즐겨 마시지 않고 항상 계획대로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이 남자가 점점 믿음직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이가 있는 만큼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조만간 각자의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혁 씨, 근데 자기네 부모님이 나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자기는 초혼이지만 난 이미 한 번 다녀왔잖아. 요즘 세상에 아무리 이혼은 흠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솔직히 좀 신경 쓰여.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말래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결혼할 맘 절대 없다는 말에 진작 모든 걸 내려놓은 분들이야. 아마 결혼하고 싶단 여자 데려가면 당장이라도 버선발로 뛰쳐나와선 자기 얼싸안고 난리도 아닐걸. 남자친구의 말에 안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 이상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전 남편이 또다시 나타나서 회방을 놓을 것 같은 걱정 때문이었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죠. 그 인간은 언제 또 내 인생에 등장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위화감이 존재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여자의 강력한 감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챈 것은 결혼 얘기가 오가고
우리 부모님과 만날 날짜를 정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날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탁자 위에 있던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냥 내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무렇지 않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강동혁 씨 핸드폰입니다. 그러자 상대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제가 모르는 다른 여자의 이름을 대더니 강동혁 씨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즉시 아니라고 동혁 씨의 여자친구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더욱 당황하더니 이전에 강동혁 씨네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아내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헌데 없는 번호라고 떠서 이번에는 강동혁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 강동혁의 와이프도 아닌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상대는 무척 당황했던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술렁이는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화장실에 다녀온 남자친구를 조용히 바라보며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동혁 씨, 미혼 아니었어? 자기 설마 유부남이었던 거야? 이 유부남이라니. 아이, 지금은 아니야. 나 1년 전에 이혼했어. 이혼을 했다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한 거야? 미안.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것도 모르고 난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는 아직 미혼이라고 소개했단 말이야. 그런 중요한 얘긴 진작에 말했어야지. 물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나도 자기처럼 피차 좋게 합의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 아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어. 내가 몰랐던 빚도 있고, 친정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그걸 대신 해결해 주다가, 나도 몇 가지 문제에 휘말렸거든. 이런 것까지 굳이 세이 너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 아무튼 미안해. 미리 밝히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 아닐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번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건 앞으로도 살아가며 더욱 중요한 일들을 제게 감출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고민 끝에 전 남자친구에게 한동안 좀 거리를 둔 채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요.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저의 포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에겐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이후 저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직장은 물론이고 제가 사는 동네까지 사방팔방으로 퍼졌던 거였죠. 남자친구와 잠시 거리를 두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동안 회사 내에서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화장실을 갈 때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자꾸 저를 두고 수군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복도를 지나칠 때도 몇몇의 여직원들이 저를 두고 손가락질을 하며 알 수 없는 귓속말을 소곤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마치 못 볼 꼴이라도 봤다는 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저를 피하곤 했죠. 이쯤 되니 단순한 저의 착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가서 최근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넌지시 떠보려고 했는데요. 글쎄, 저와 매번 점심도 같이 먹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던 동료조차 점심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 부서 내에서는 물론 직장 전체에서 거의 왕따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저는 여직원들이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기어이 듣고 말았답니다. 저 여자야?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서 다른 남자랑 재혼한다는 여자가? 당연히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판을 내려놓고 이런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여직원에게 다가가서 방방하게 되물었죠.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한 말 저한테 한 거 맞죠? 그들은 제가 이렇게 대놓고 다가와선 바로 따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채로 식판을 들고 허겁지겁 자리를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던 전 그 자리에 그저 멍청하게 서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머릿속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를 피하는 친한 동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미네 씨, 지난번부터 왜 자꾸 날 피하는 거야? 회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알지.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들 이래? 솔직히 말해봐. 뭔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내 말에 한동안 목석처럼 입을 꾹 닫고 있던 동료는 업무 도중 제게 카톡 하나를 보내더라고요. 퇴근 후에 잠깐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전 퇴근을 하고 동료와 함께 근처에 있는 꼬치집에 가서 소주를 시켜놓곤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 홈페이지에 사내 직원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사 누가 글을 올린다고 해도 신원 확인은 어려웠는데요. 지난주 그 게시판에 누군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사실 전 지금껏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신입 때는 호기심에 몇 번 들어가 보긴 했지만 익명으로 운영된다 한들 어차피 임직원들은 누가 올린 건지 전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익명의 그 누군가는 디자인 부서에 있는 장세희 과장이 전 남편을 죽이고 받은 보험금으로 현재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며 새로운 남자까지 꼬셔서 재혼을 준비 중이라는 비교적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싸한 내용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게시판을 관리하는 인사부 담당자가 뒤늦게 이 글을 발견하곤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신입 직원들을 통해 일파만파 퍼진 글은 부서 내 단톡방에 전해졌고 그로 인해 회사 전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부 알게 됐다고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런 와중에 집으로 불길한 인형까지 배달되니 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흉측하고 끔찍스러운 인형이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지푸라기 인형에 빨간 글씨로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듯 인형은 정상적인 모습조차 아니었어요. 지푸라기의 절반은 뜯어져 너덜너덜했고 팔 한쪽과 다리의 길이가 짝짝이인 것으로 보아 저주의 목적으로 절단한 것이 틀림없었죠. 그 뒤 이틀이 지난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우연히 마주친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다가오더라고요. 저 I-907호 맞으시죠? 네, 그런데 왜요?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랑 공원, 그리고 인근 상가들에 이 907호랑 관련된 전단지들이 나돌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파트 벽마다 그쪽 사진이랑 신상이 담긴 벽보까지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있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주 골머리 썩고 있다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항상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 보니 동네에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제의 전단지와 벽보가 정말 저와 관련된 것이 맞는지 아저씨에게 재차 확인했어요. 그런데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악한 저는 지금 당장 문제의 그 전단지와 벽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그날 회사에는 아파서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반차를 내고 곧장 관리사무소에 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 전단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누가 봐도 명백한 제 사진이 담긴 전단지에는 또렷하게 인쇄된 글씨로 더러운 상간녀 장세희, 전문적인 유부남 킬러, 이 여자를 조심하세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가 막힐 땐 되려 웃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황당한 마음에 제가 웃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절 무슨 정신 나간 여자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잖아요. 아니, 관리사무소라는 게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전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죠.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어딘가 꺼림칙하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 주민들이 좀 예민한 분들도 많고, 이런 소문 잘못 나게 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만약 사실일 경우 좀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악의적인 찌라시를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봐도 이거 완전한 모함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씩씩거리며 사무소를 나온 저는 이때 바로 결심했죠. 그래, 당신들이 범인을 찾아내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잡을 거야. 요즘 세상에 돈이라면 안 되는 게 하나 없는데 이런 비열한 짓거리나 하는 인간을 잡아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저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유력한 용의자 후보들을 추려보았어요. 전 남편의 경우 가장 의심스러웠지만 이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 교도소에 갔으니 당연히 용의자가 될 수 없고 전 시모 역시 병원에 있으니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최근엔 치매 증세까지 심해져서 면회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하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신우였어요. 바로 이 여자가 내게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싶은 확신이 든 저는 신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실력 좋은 흥신소를 수소문해서 현재의 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가장 의심이 된다고 말하며 사라진 전 신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생각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실력을 장담한다는 곳이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만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하루하루 흥신소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회사에서의 따가운 시선들도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이번 기회에 사표를 내고 차라리 이직을 할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일단 그 모든 건 범인을 잡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죠. 그리고 흥신소에 의뢰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드디어 전 신우의 행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 있죠. 전 신우는 글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이후 모든 걸 탈탈 털린 채로 거의 거지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낌새가 보이더니 결혼 생활 도중 거하게 돈 사고를 쳤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을요. 이 때문에 양육권마저 남편한테 빼앗겨 이혼 후 몇 개월간 거의 미친 여자처럼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다니느라 시설에도 입소하고 정신병원에도 끌려가고 아무튼 꽤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현재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신부님이 계신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종교에 귀의하여 새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전 흥신소 직원의 말을 전부 믿진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전신우의 성격을 알고 있는 저는 지금 종교에 기이했다는 것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도 죄다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전신우가 거의 살다시피 한다는 한 성당에 직접 찾아갔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신우는 저를 보더니 크게 놀란 것 같았어요. 한동안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선 두 손을 와락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니, 세희 언니 맞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언니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보고 싶었다고요? 솔직히 우리가 피차 보고 싶어 할 만한 사이는 아니지 않았나요? 전신우에게 좋은 감정이라곤 씨알도 없었던 저는 당연히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죠. 언니가 아직 절 싫어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식구들이 언니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전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변명 같겠지만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부터 덜컥 생기는 탓에 얼떨결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상배가 필요했나 봐요. 항상 구질구질 궁상맞게 살았던 엄마와 나랑은 달리 늘 귀티나고 빛나는 새언니가 솔직히 질투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신우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이혼 과정에서 시모와 자신이 제게 저질렀던 만행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평생 기도하며 사죄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혹시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신우의 얼굴 그 어디에서도 거짓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이 또한 악어의 눈물이라면 신우의 연기력은 정말 할리우드 배우 뺨치는 수준이라는 건데 제가 아는 신우는 좀 게으르고 멍청하긴 해도 그 정도로 무섭거나 교활한 사람은 되지 못했거든요. 막상 신우를 직접 만나고 나니 전 신우 역시 범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그런 깊은 악의를 품은 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범인은 대체 누구냐는 게 문제였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흥신소에서 그토록 제가 원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전까지만 해도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흥신소에서 알아낸 범인은 바로 제 전 남자친구의 전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하던 현재 남자친구가 이혼했던 사실을 제게 숨겼다고 했죠. 네, 범인은 바로 그 사람과 이혼한 전 아내였던 거예요. 하지만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얼굴조차 보지 못한, 아니 존재의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여자가 대체 무슨 이유로 제게 그토록 극심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흥신소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전 아내라는 여자는 이혼 후에도 제 남자친구에게 여전히 미련을 품고 있었나 봐요. 어쩌면 다시 재결합을 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제가 자신의 전 남편과 잘 만나고 있으니 질투도 나고 열도 받아서 버리게 된 일인 것 같다고 했어요. 참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범인이었던지라 황당해서 말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로 인해 온갖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고작 질투와 분노 때문이라니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은 물론 동네에서까지 남편을 죽인 희대의 악녀라는 더러운 상간녀라고 소문난 저는 도저히 이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온 주말 저는 곧장 흥신소가 알려준 이 여자의 자택 주소를 들곤 집까지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푸석푸석한 얼굴의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여자가 바로 남자친구의 전 와이프라니.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영 딴판이었는지라 이 와중에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제가 왜 찾아왔는지는 저보다 아마 그쪽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절 보고 화들짝 놀란 여자는 갑자기 제 몸을 획 밀친 채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전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현관 안쪽에 제 발을 슬쩍 걸어놓고 있었어요. 나 그쪽이 나한테 한 짓 전부 증거로 모아놨어요. 당장 고소할 거예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해요? 이미 끝난 관계라면서요. 그쪽 잘못으로 이혼한 거라는데 무슨 미련이 아직도 그렇게 많은데요? 계속 질척거릴수록 상대방은 더 징글징글하게 느껴지는 거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내 잘못으로 이혼한 거라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그래, 맞아요.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고작 그 사람한테 질척거리는 것밖엔 할 줄 모르는 여자예요. 설마 나한테 사과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네요. 난 절대로 당신한테 사과 따위 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으니까요. 아, 그러세요? 상황을 본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게 좋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내 뒷조사를 단단히 했겠지만 난 전 남편하고의 징글징글한 이혼 소송에서도 이긴 여자라고요. 이런 내가 그쪽한테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 눈이 뽑히는 고통을 겪어야 그게 바로 정의겠죠. 전 마침 이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한 상태였어요.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서 녹취한 내용을 들려주고 그간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한 뒤 이 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죠. 상담을 해보니 이럴 경우 명예훼손죄는 기본이고 낯뜨거운 내용들로 인한 모욕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회사 내 홈페이지 게시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했으니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형사처벌 역시 불가피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저 여기에서 다 끝난 거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신의 장난인 것인지 이보다 더한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그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운명처럼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된 제 남자친구. 비록 제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숨겼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던 그이의 정체가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남자친구라는 인간은 건설한 사업가는커녕 사기 및 폭력전과 십사범의 상습 범죄자였어요. 이 역시 흥신소에서 남자친구의 전 와이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뒤 밝혀진 사실을 제게 알려준 거였죠. 남자친구, 아니 사기와 폭력전과 십사범의 그 분리수거조차 안 들인 가는 이 모든 것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 저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당했던 폭력과 굴욕보다도 더한 일이었어요. 비록 술만 먹으면 사람이 망가진다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 남편은 그저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쓰레기는 사기꾼이자 범죄자였던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소름이 끼친 저는 당장 이 사기꾼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남겼죠. 이별을 구할 때 단지 메시지로만 얘기하는 건 물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지만 이 경우는 달랐어요. 그 범죄자의 얼굴을 대면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그러다 혹시 제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커다란 실수를 한 모양이더군요. 그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담은 메시지 한 통만 보내면 마치 그동안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는 건 순전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우리 부모님을 비롯하여 법을 준수하고 그저 선량하게 사는 모범 시민만이 가득했기에 이런 범죄자들의 습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퇴근 후에 아파트에 도착한 뒤 차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눈앞에 흡사 저승사자처럼 서 있는 그놈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시겁했습니다. 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라도 지르려고 했지만 너무 놀라 얼어붙은 몸뚱이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이 순간을 틈타 그놈은 제 팔을 움켜쥐곤 마구 흔들어대며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완벽한 양면성을 지닌 채 그동안 제가 봐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남자의 모습을 그저 충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장수희, 감히 네가 나를 기만해? 헤어지자고? 헤어지자는 한마디를 그저 툭 내뱉기만 하면 내가 오냐 그래 좋다 헤어지자 이렇게 슬순이 나올 줄 알았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넌 절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붙잡은 기회인데 이걸 놓칠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기회라니. 설마 당신, 그날 내가 전 남편이랑 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때 나 구해줬던 거, 그것도 전부 연기였어? 당연하지. 야, 넌 명색이 똑똑하다는 애가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냐?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진짜 생길 수 있냐?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헛똑똑이라고 해야 할지, 이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일종의 내 사업 파트너랄까? 여기 오가면서 담배 피우다가 가끔 너랑 그 전 남편인지 뭔지 아는 놈이 싸워대는 걸 구경했지. 헐, 근데 계속 구경만 하다 보니, 으르, 왠지 이 기회를 잘만 잡으면 뭔가 저 여자를 구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원래 여자라는 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접근하면 더 잘 넘어오는 법이거든. 전 남친, 아니 이 쓰레기에 경악할 만한 발언에 저는 머리끝까지 분노하여 순간 두려움도 있고 이놈의 따귀를 날려버렸죠. 하, 사업 파트너 같은 소리 좋아하네.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사기 파트너겠지. 이미 너에 대해 전부 알게 됐어. 네 전마누라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중간에서 뻘짓을 해댄 덕택에 네 진짜 정체에 대해 알게 됐으니 오히려 네 마누라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이런 제 말에 이 인간의 미간이 험하게 찌푸려지더라고요. 윤미선? 네가 윤미선을 어떻게 알아? 가뜩이나 결혼했던 거 들킨 바람에 잠깐 심장이 쫄깃했는데 갑자기 네가 윤미선을 어떻게 아냐고? 네 마누라 이름이 윤미선이었구나. 이제야 술술 다 토해내네. 내가 너희 둘 다 가만히 둘 줄 알아? 특히 넌 혼인빙자 사기죄까지 추가돼서 앞으로 몇 년 더 깜빵에서 썩을 줄이나 알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마침 헤드라이트를 켜고 막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던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죠. 곧장 이놈의 손을 뿌리치곤 그쪽으로 달려가서 살려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예상치 못한 제 행동에 순간 갈팡질팡하던 놈은 낮게 욕설을 내뱉곤 몸을 돌려 그새 도망가 버리더군요. 순간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앞으로도 저놈이 제 인생에서 쉽게 떨어져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 너무나 큰 두려움에 그저 엉엉 울고만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린 뒤에 조만간 부모님을 대동한 채 경찰서를 찾아가서 접근 금지 신청부터 하기로 결정했죠. 부끄럽지만 출퇴근을 할 때도 아빠의 도움을 받았고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그런 놈의 타겟이 됐다는 사실에 아빠는 길길이 날뛰며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늘 가족들에게 자상하기만 했던 아빠가 이렇게나 화난 모습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 남자친구, 아니 사기꾼이었던 그놈의 전 아내 윤미선이라는 여자요.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 깜짝 놀랐죠. 모자를 깊게 눌러서 가리긴 했지만 시퍼렇게 피어있는 눈두덩이의 멍자국과 얼룩덜룩한 흔적, 이건 분명 폭력의 증거였어요. 저 역시 전 남편에게 비슷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미선이라는 여자는 제 앞에서 잠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아예 모자를 벗더라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뜬금없이 절 향해 이렇게 말을 꺼내니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어졌죠. 그 인간이 그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이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쪽이랑 결혼 파토나게 생겼다고. 나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잘 됐을 텐데 내가 괜히 회방 놓는 바람에
모든 게 끝장났다면서 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니 내 앞에서 흐느끼는 여자를 보고 딱한 마음이 들 법도 했지만 저는 애써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의 빌미를 본인이 제공했고 본인 역시 그에 대한 응징을 받은 셈이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까지 절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한테 동정해달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미안하지만 난 그쪽은 물론이고 그쪽 전 남편이 한 짓에 제대로 당한 범죄 피해자예요. 그쪽이 남편에게 맞은 건 나한테 한 짓에 대한 벌이라고 치지만 나는요? 난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말하려고 온 거예요. 저 그 인간 고소할 거거든요. 전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이라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박복한 팔자예요. 고아원을 나와서 20대 초반 시절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그 인간을 알게 됐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화근이었어요. 그 인간의 나쁜 행동을 해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그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자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으면서도 분한 마음이 드는 건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쳐내더군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꿨어요. 전 지금까지 잘못된 악연도 그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바보였더라고요. 나 때문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긴 글러먹었다고 악바구니를 치는 그 인간 모습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게 됐거든요. 저 그 인간이 세희 씨한테 한 짓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지른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고발하고 법정에도 증인도 설 거예요. 그놈 다시 깜빵에 처박아 놓으면 앞으론 세희 씨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염려 말아요. 여기까지 말을 하고 훌쩍이며 뒤돌아서는 여자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고아로 자라와 사랑 한번 못 받아본 사람이라면 제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설사 범죄자라고 해도 쉽게 뿌리칠 수는 없는 거겠죠. 한마디로 여자는 애정에 굶주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선 씨. 내가 이름을 부르자 여자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나 미선 씨 용서할게요. 지금까지 미선 씨가 내게 용기 내서 고백했던 것들이 전부 진실이라면요. 전부 진실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땐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러게 애초에 왜 후회할 짓을 하고 그랬어요. 하긴 늘 후회만 쌓고 살아온 내가 미선 씨한테 할 얘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요. 그 인간이 본인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같이 힘써봐요. 난 원래 그냥 당하기만 하곤 못 베기는 성격의 여자거든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아직도 아이처럼 왜소한 체격에 결핍된 덜 여문 마음을 갖고 살았던 미선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 사기꾼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일단 모두가 궁금해할 결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선 씨는 제게 말했던 그대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간 뒤 그놈의 지난 범죄 행각에 대해 샅샅이 고발했어요. 물론 그 행위를 입증한 증거들도 벌써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미선 씨는 그런 인간은 언제든 자신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 사기꾼은 저에게 친 사기 행각뿐만이 아니라 이미 불법 도박과 코인 사기에까지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함께 사기를 치려던 동업자와 어긋나서 그 동업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혐의까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의 공갈죄까지. 전 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의 면모를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결심 공판과 1심 재판까지 모두 방청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미선 씨가 증인석에 등장해서 지금껏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히 진술하는 모습까지 봤고요.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 그 인간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실까지 모두 진술하던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 힘들어 도중에 조용히 법정 안을 빠져나왔답니다. 그 인간의 재판 결과는 징역 6년이었어요. 형량이 아쉽긴 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큰 기대를 하는 건 무리겠더라고요. 이 정도라도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게 참으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약 석 달간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그 사기꾼, 내 인생의 악역인 이 두 인간이 출소 이후 혹시라도 나를 다시 찾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이름까지 개명했죠. 한 번 더 결혼을 할 계획은 없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구 도리지를 치며 앞으로의 삶은 그저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요. 지금까지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딘가에서 저 역시 평범한 행복을 찾아 살아갈 거라고 약속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